여러분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직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이요, 제가 만든 책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 총정리 문제집이 서점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지난 강좌에 이어서 제6강좌 제 문제집의 교재 모의고사 3편 중에서 첫 번째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차량의 재원 중에서 축거의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축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앞차축과 뒤차축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와 같이 택시 모양이네요. 택시 자동차입니다. 앞차축, 뒤차축이 있겠죠. 왼쪽, 오른쪽 바퀴, 왼쪽, 뒷바퀴, 오른쪽 바퀴. 이게 차축이라고 합니다. 차의 축의 중심에서부터 차의 축의 중심, 그러니까 앞차축과 뒤차축의 중심 간의 거리를 축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재원을 통해서 공부해볼 만한 것이 뭐냐면 윤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윤거는요, 앞에서 자동차를 봤을 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있죠. 그래서 왼쪽 바퀴의 중심과 오른쪽 바퀴의 중심, 이것을 윤거, 바퀴윤자예요. 윤거라고 그러고, 축과의 거리를 축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택시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축거 아니면 윤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두 개 다 나올 때도 있어요. 따라서 축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렸던 대로 축거는 앞뒤 차축의 끝부분의 수평거리 아니죠. 2항, 축거는 앞뒤 차축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축거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정답은 2항이 되겠고요. 축거는 앞뒤 차축의 중심에서 뒷 범퍼까지 수평거리 아니고요. 4항, 축거는 앞뒤 차축의 중심에서 앞 범퍼까지 수평거리 역시 아닙니다. 따라서 축거라고 하는 것은 앞 차축과 뒷 차축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이것을 축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꼭 알아두실 거, 윤거, 앞바퀴의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이것을 윤거라고 그런다. 동시에 두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정비불량차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 따른 것이냐, 그런 것이죠. 이 자동차 정비불량 자동차입니다. 정비하십시오라고 정비 명령도 내리죠.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의 안전기준의 문제인데, 나와 있는 정답은 3항, 자동차 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정비불량 자동차라고 얘기를 한다. 따라서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암수능을 올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동자가 어두운 데서는 어두운 데 맞게끔, 밝은 데서는 밝은 데에 맞게끔 수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또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에 순간적으로 시각의 장애 자체가 수능을 해야 되어야만이 우리가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명수능과 암수능이 있는데, 명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 명자리 얘기를 해요. 밝은 데로 나올 때 눈동자 자체가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 터널 밖으로 나올 때 밝은 데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는 명수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어두움에 맞게끔 눈동자가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수능과 암수능이라는 것인데, 암수능은 터널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터널 밖으로 나올 때, 이걸 명수능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런데 암수능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1항,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에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암수능이 되는 것이죠. 1항 맞는 거고요. 2항, 터널 안에 들어가는 주행시, 터널 안에 들어가면서 주행할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시각의 장애를 갖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암수능이에요. 맞는 얘기고. 3항, 터널 안을 주행하다가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에
시각장애를 말한다. 이것은 밝은 대로 나오는 꼴이잖아요. 이건 명수능이에요. 따라서 암수능이 아니다. 그래서 암수능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사망이 정답이 되겠고요. 상, 암수능의 온전한 적응은 터널의 경우에 따라서 통상 5 내지 10초 정도가 걸린다. 수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명수능, 암수능을 정확하게 양쪽으로 다 공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문제죠. 다음 중 운전 필요에 그 영향이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운전하면서 자꾸자꾸 쉬라고 그러죠. 피곤함이 쌓이게 되면 앞에가 잘 안 보이고 모든 행동이 둔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사고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운전 아주 중요한 것이죠. 피곤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1항 수면 부족 등으로 생활 환경에 요인이 되죠. 그 다음에 2항 운행 조건 등의 안전 작업상의 요인이 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게 되죠. 4항 법규 준수에 대한 부담 요인.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법규 준수를 하는데 어떤 부담을 갖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4항은 사망이 영향이 될 수 없는 거고, 4항 신체 조건 및 질병 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마찰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파이프 등의 기포가 생기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네요. 자,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필요할 때 착착 밟아주면 좋겠지만 너무나 그냥 밟았다 놨다 하게 되게 되면 브레이크 파이프 안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하죠? 오일, 브레이크 오일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밟았다 놨다 하면 그 오일이 움직임에 따라서 열이 발생됩니다. 열이 발생되면 뭐가 생긴다? 공기구멍이 생겨요. 기포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또 불에다 올려놓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물이 끓면서 뭐가 생기죠? 기포, 공기구멍 같은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기포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파이프 라인 안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에 열받아서 기포 생기는 걸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그런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운행할 때 보게 되면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적정하게 넣어놨다 하더라도 자동차 타이어가 약간 찌부러뜨리는 상태에서 운행하잖아요. 이것이 자동차가 굴러가면서 약간 찌부러뜨린 게 펴지면서 다시 원활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그 타이어의 그 찌그러진 상태가 복원이 안 되고 계속 찌그러진 상태가 연속적으로 노면에 닿다 보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 꿀렁꿀렁꿀렁 하는 진동이 생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 그런 거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막 현상을 영어로 얘기하는 것인데,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면에 물이 있다. 자동차가 굴러갈 때 물을 제끼고 타이어가 노면에 닿으면서 굴러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자동차 타이어가 노면에 닿기도 전에 물 위에 떠가는 거죠. 스키 타는 거 아주 쭉 미끌려 나가는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물에 막히 생겼다 해서 수막 현상,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즈 다이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 도중에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자동차 앞부분이 되게 무겁죠. 어떻게 밑으로 깍 내려앉는 기분, 앞부분이 내려앉는 거, 다이빙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즈 다이브 또는 다른 말로 노즈 다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택시 자격증 시험에서 현상, 물리적인 현상, 자동차의 물리적인 현상으로서는 베이블록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하이드로플래닝 현상, 그 다음에 노즈 다이브라고는 노즈 다운 현상이 있고 하나 더 나와요. 뭐가 있다? 페이드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다 아주 하다가 보면 브레이크 드럼하고 라이닝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밟다 보니까 열이 발생돼요. 열이 발생되면 브레이크 라이닝이 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드럼에 닿을 때 제대로 접착이 안 돼서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는 것, 떨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러죠. 페이드 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현상은 이와 같이 5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5가지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베이블록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 하이드로플래닝 현상이라고 하는 수막 현상, 그 다음에 노즈 다이브, 노즈 다운 현상,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페이드 현상까지 알아두시면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 수막 현상이 발생되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것, 물 위에 떠간다는 거죠. 노면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떠가는 여건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수막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주행 속도 영향을 주고 타이어의 공기 압력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 변속 상황, 1단, 2단, 3단 넣었을 때 수막 현상하고 연결되느냐? 기아 변속의 상태에서는 아무 그 수막 현상의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관계가 없는 거, 사망이 변속상 정답이고요. 노면의 물의 양에 따라서 수막 현상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에 급제동하면서 노면에 타이어가 끌린 자국인 스키드 마크는 타이어가 어떤 상태로 나타나느냐. 자동차가 운행 도중에 갑자기 위험물이 나타났다. 운전자가 급브레이크 잡게 해요. 그러면 타이어가 꽉 고정되죠. 고정이 되면서 자동차는 관성에서 쭉 미끌려 간단 말이죠. 그때 노면에 타이어 자국을 내는 거, 그걸 스키드 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곡선으로 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쭉 직선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 말하자면 사고 현장 같은데 앞에 가다 보면 또 사고 현장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위험물이 나타났을 때 급브레이크 잡게 되면 노면에 이와 같은 타이어 자국을 내는데 이게 스키드 마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타이어가 어느 때 고정된 상태에서 미끌려 나니까 자국을 내는 거죠. 굴러가면은 자국을 안 내겠죠. 따라서 이랑 타이어가 고정된 상태에서 발생되는 노면의 흔적, 타이어 흔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스키드 마크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안전 기준에 보게 되면은 트레드 홈 깊이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다? 자동차의 트레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동차 타이어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겉모양이 있는데 이걸 겉모양을 트레드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 홈의 깊이가 있어요. 새 타이어는 홈의 깊이가 깊어요. 운행되면 될수록 닳아지니까 홈의 깊이가 낮아지겠죠. 우리가 구두도 마찬가지, 새 신발, 또 새 운동화는 홈이 깊죠. 그러나 오래 신게 되면 그 닳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홈 깊이가 낮아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새 타이어는 이 홈 깊이가 6에서 한 8m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달다 보면은 맨들맨들 홈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겠죠. 다 닳아지게 되면.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홈 깊이가 1.6mm 이상이 될 때까지만 사용하고 1.6mm 이내가 되면 노면에서 자꾸 미끄러진단 말이죠. 그럼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의 홈 깊이를 1.6mm 이상으로만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다. 알아두시고요. 1항 1.6mm 이상이어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주행 중에 원활한 핸들 조작과 타이어의 불균형, 마모 방지를 위해서 앞바퀴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자동차가 원활하게 잘 굴러가야 되고 자동차 조향 장치에서 핸들이 잘 꺾이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바퀴가 딱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반듯하게 곧바르게 장착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앞바퀴 정렬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렬은 캠버, 캐스터, 토인이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인입니다. 이 캠버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 타이어를 위에서 봐요. 앞 타이어를 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반듯하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약간 벌려진 상태에서 장착을 해야만이 어떤 적재물을 싣고 사람이 타다 보면 안으로 약간 구부러들다 보니까 반듯하게 정렬이 되겠죠. 따라서 캠버라고 그러는데 타이어를 앞 타이어 두 개를 위쪽에서 봤을 때 위에가 약간 밑에보다 벌어져 있는 거, 이것을 캠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캐스터라고 하는 것은요, 자전거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에 여러 가지 킹핀이라고 하는 게 꽂혀져 있는데 안에 있는 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비트만 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킹핀이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자전거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편한데 우리가 보죠.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안장이 있고 뒷좌석 있고 뒷바퀴가 있고 페달에 의해서 체인에 의해서 자전거 굴러가잖아요. 이때에 이 틀어져 있는 것이 많이 틀어져 있으면 틀어져 있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자꾸 세워서 반듯하게 되어 있다면 핸들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불안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킹핀을 약간 옆으로 놓았다. 이 각을 주었다. 각을 주었다. 이걸 킹핀 각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캐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토윈이라는 상태로 유지하고 이와 같이 킹핀을 넣었을 때 각을 주어서 두는 걸 캐스타라고 그러고요. 토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앞 타이어가요, 반듯하게 놓여있는 것 같지만 앞쪽이 약간 오므라져 있습니다. 굴러가면서 자꾸 벌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벌어질 것을 감안해가지고 약간 처음에 장착할 때 앞쪽을 오므려 놓는 거, 이것을 앞쪽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이 앞쪽이 약간 오므라져 있는 거, 이게 앞쪽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놓여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윈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위에서 봤었을 때 벌어져 있는 거, 앞쪽에서 봤을 때 오므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킹핀이 약간 각을 두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캠ber 캐스터 토윈의 요소, 앞바퀴 정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 ABS라고 하는 건 뭐가죠? 엔틸록 브레이크 시스템. 이건 브레이크 계통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제 의무화되어 있죠. ABS 장치를 전부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운전자가 운행 도중에 특히나 눈길 같은 데서 가다가 급브레이크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브레이크에 의해서 바퀴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쫙 미끌린단 말이에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 그 브레이크를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다 놨다 빨리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계 장치에 의해서 안에서 브레이크를 풀었다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보통 가다 보면 다다다다다닥 하는 게 있죠. 이건 바로 ABS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그런다. 엔틸록 브레이크 시스템, ABS 브레이크라고 그런다. 따라서 앞바퀴 정렬, 핸들 계통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정답은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이든 간에 영업용이든 사업용이든 간에 또 내지는 자가용이든 간에 모든 자동차는 운행 도중에 자동차 안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등록증을 꼭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등록증을 보게 되면 이 자동차가 누구 것인지, 사용 본고지가 어딘지, 이 자동차 엔진의 형식은 어떤 것이, 자동차 번호판은 몇 번인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체성을 느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소유자가 누구인가, 배기량은 얼마인가 전부 기록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증 다 가지고 다니시죠? 등록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동차 등록번호, 그 다음에 차종, 연식, 그 다음에 배기량, 그 다음에 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자동차 등록증이에요. 따라서 배기량, 자동차 제작 연도, 그 다음에 차대 번호, 그 다음에 안전벨트 장착 여부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아닌 것은 정답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내용이 다 틀린 것은,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자를 폭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치게 될 것이고,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될 것이고, 앞차와 충돌, 대형의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폭행은 단순 폭행도 있지만 이와 같이 운전자 폭행은 일반 단순 폭행의 형해에다가 월등하게 높인 가중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특정 가중 처벌 관계에 의한 법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데, 운전자를 폭행한 자, 운전자 폭행은 어떤 거예요? 운전자가 운행 도중에 뭐 욕설을 한다든가 협박한다든가 어떤 주먹으로 때리다든가 무기를 가지고 때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폭행이고요. 침을 뱉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고 폭언을 하는 것도 폭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엄하게 처벌을 하죠. 큰 위험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1항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협박한 자도 마찬가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폭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주먹으로 때렸나 봐요. 이때는 다쳤다 그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항 폭행, 치사한 자, 폭행을 했는데 운전자가 죽었어요. 이럴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니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정 가중 처벌 관계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따라서 1항, 2항, 3항은 맞는 얘기인데 4항은 폭행, 치사. 치사는 다치게 한 거고 치사는 죽게 한 거잖아요. 이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항이 여기서 틀린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중 뺑소니 사범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뺑소니 사범은 뭐예요?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자 도주죠. 뺑소니 도주 뭐 이렇게 얘기가 있죠. 뺑소니 사범 1항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피해가 경미하다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므로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누구한테? 피해자가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했다. 자, 다치긴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그러나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병원 가야 될 필요는 못 느낍니다. 내일 모레 병원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갈래요. 그러시면 아프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하고 본인의 어떠한 차량 번호와 연락처, 전화번호 같은 걸 알려줬다고 한다면 이것은 뺑소니 의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사범이 아닙니다. 자, 2항.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보행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귀가해야됐다. 다치긴 하긴 했어요. 근데 별로 다치긴 것 같지 않아. 왜? 누가 봤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그걸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비록 경미하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 온다던가 병원에 후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에서는 뺑소니 사범, 뺑소니 운전자, 도주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2항 뺑소니 운전자예요. 3항 보도록 하죠. 3명의 보행자를 충격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2명의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병원에 후송을 하고 1명이 남아 있었기에 또 바로 현장을 갔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귀가했다. 이것은 2명을 병원에 후송했다고 하는 자체는 뺑소니 의사가 없는 것이고 그 보행자들이 다 알겠죠. 그래서 병원에 자기 연락처를 알려놓았기 때문에 이건 뺑소니 운전자가 되지를 않는다. 사항 보도록 하죠. 6살 어린이를 충격한 운전자가 어린이가 울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연락처를 받으라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112로 신고를 했다. 이건 뺑소니 운전자가 아니죠.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면요. 어린아이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따라서 막 울기만 하고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또 연락처를 주려고 하면 이게 뭐예요? 받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바로 어떻게 112로 전화해서 뺑소니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걸 알려놔야만이 뺑소니 운전자가 안 되겠죠. 따라서 3항과 4항도 뺑소니 운전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 어느 경우가 도주 차량이고 어느 경우가 도주 차량이 아니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도주 차량 아닌 거예요. 1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났네요. 그리고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그냥 갔다. 이건 뺑소니 운전자가 되는 겁니다. 2항,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동차 등록 원부만을 주고 임의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건 뺑소니 운전자가 돼요. 1항, 2항 다 뺑소니 운전자입니다. 다음 3항,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에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비록 구호조치를 했다고 하겠죠. 병원에 일단 옮겨 후송을 했으니까. 그러나 본인의 신분을 안 밝혔다고 한다면 이건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뺑소니 운전자입니다. 4항, 주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서 약간 손괴한 자가 자동차를 약간 망가뜨렸는데요. 피해 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서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이것은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행 도중에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서 있는 자동차를 약간 사람을 안 다치게 하고 자동차만 망가뜨릴 수 있어요.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 그때는 그 주의 또는 주차 관리인한테 자기의 신분을 알려주고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뺑소니 운전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항은 뺑소니 운전자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째인가요? 보도록 하죠. 도주사고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는 도주운전자로 처벌할 수 없느냐 그런 거예요. 1항,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구조조치하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 병원에 떠난 경우 처벌합니다. 뺑소니 운전자가 되기 때문에요. 2항,
피해자 일행이 구타 폭행하려고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경우, 어떤 사고를 내가 냈지만 사고 조치를 해주고 후송하려고 그랬는데 막 그 피해 쪽에서 막 어떤 위협을 가하고 막 사고 내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막 난리를 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건 뭐예요? 뺑소니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신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항은 결과적으로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답으로 정리하시고요. 사망. 급차로 변경이 원인이 되어서 다른 차가 이를 피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현장을 떠난 자. 내가 급차로 변경했는데 그 상대방하고 내 차하고는 안 부딪혔는데 그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하고 부딪혔어요. 그 사고가 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급차로 변경함으로 인한 원인 제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있는데 사고 난 것을 내 차하고는 부딪히지 않았어? 하고 그냥 가버렸다? 이건 뺑소니 운전자가 됩니다. 3. 어린이가 아프지 않다고 대답하자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다 아프니? 애가 다쳤단 말이에요. 말도 안 해. 괜찮겠죠. 그냥 가버렸다? 당연히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14번 문제는 이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정비불량으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비명령을 내리고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자동차가 그냥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정비불량. 헤드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번호판이 들어오지 않는 번호등이요. 안 들어오는 자동차 운행한다. 이건 정비불량 자동차. 이 자동차 정비하세요. 라고 명령 내리는 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명령을 내립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참고해 두시고요. 16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구조 변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차의 내부를 자동차 원래 제작해서 나오는 것에 변형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데 승인 받아야 되고 그 승인 받고 난 뒤에 고치고 그 상태를 검사받아야 돼요. 이것을 구조 변경 검사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관리법의 그 용어가 바뀌어서 튜닝이라고 그러고 튜닝 검사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될까요? 구청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자동차를 이렇게 변경시키고자 한다.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검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택시 운전자한테는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 될까요? 단정한 용어와 복장하는 것 아주 중요한 서비스 개념. 공손한 인사와 밝은 표정. 친근한 말과 따뜻한 응대. 아주 친절한 운전자예요. 승객이 뭐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 서비스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따라서 17번째 문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8번째. 승객에 대한 택시 운전자의 자세로 볼 수 없는 것. 어느 경우가 운전자라서 자세가 잘못되어 있냐는 것이죠. 1항, 동일 지명이 여러 곳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다시 확인이 위해서 묻는 거 바람직하죠. 신사동 갑시다. 근데 신사동이 강남에 신사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은평구에 신사동도 있잖아요. 어느 방향인지 다시 되물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다음 2항, 도착까지 예상되는 시간을 사전에 알려준다.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좋겠죠. 3항. 택시를 탄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택시를 탔는데 왜 지하철 안 타고 택시를 탔죠? 왜 버스 안 타시고 택시 탔죠? 왜 자가용 가지고 운행하지 왜 택시를 탑니까? 이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네요. 따라서 3항도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풀고 3항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출발 시 도착지까지 예상 운행 경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바람직한 것이죠. 다음 19번째 문제 봅니다. 버스 정류장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요. 승객이 불러요. 택시 승객이 버스 승강장에 서서, 그럼 택시가 승객이 부르니까 택시 승강장으로 쑥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승객을 태워야 돼요. 따라서 1항, 즉시 승객 앞에 가면 안 돼요. 2항, 주변을 확인하는 정차장 버스가 없을 때 쓱 들어간다? 안 됩니다. 3항,
버스 정류지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타세요. 라고 유도해서 태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2m 아닙니다.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택시가 서서 승객을 타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정답은 사망이 되겠고요. 다음 20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승객이 쉽게 볼 수 있게 자동차 안에 게시해야 될 것이 아닌 거. 택시는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차가 어느 회사 차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는 누구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면 그걸 붙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번호판은 몇 번입니다. 딱 자동차 승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돼요. 그런데 요금표는 택시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사망이 되겠고요. 2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될 행동이 아닌 것.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해야 되는데 과속 운전을 하지 않는 거 바람직하죠. 가장 빠른 길을 물어본다. 승객한테 어느 길로 가면 빨라요. 이러면 안 되죠. 좋지 않는 얘기. 지그재기 운전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주 1항과 3항과 4항은 운전자로서의 기본 자세예요. 다음 22번째 문제입니다. 고객과의 정중한 인사는 머리와 상체의 각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정중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의 기본인데 택시 운전자한테 내려서 인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중한 인사는 45도 정도 굽혀서 인사하는 것이 정중한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각도 45도가 정중한 인사의 신체 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째 문제입니다. 직업 운전자가 고객과의 대화 시에 유의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객과의 대화할 때 폭언, 욕설, 험담하지 않아야 되겠죠. 상대방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되겠죠. 매사 침묵으로 일관한다. 침묵은 금이다 하지만 승객이 이렇게 대화를 하자고 할 때는 가볍게 대화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따라서 사망은 좋지 않는 행동. 상, 불평, 불만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운전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24번째입니다. 다음 중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몸가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전부 지금 계속해서 운전자 서비스라고 하는 그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덥수룩한 수염 및 코털 별로 안 좋아요. 충혈된 눈 별로 안 좋습니다. 단정한 복장이 좋죠. 지저분한 손톱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항, 2항, 4항은 바람직하지 못한 서비스 개념이고 3항이 좋은 서비스 개념 단정한 복장. 단정한 복장하는 거 중요하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째 문제예요. 운전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거 추측 운전하면 될까요? 안 되죠. 교통법규 이해와 준수를 제대로 해야 되지요. 여유 있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해야 되겠죠. 주의력을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거 추측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 곧 떨어질 거야. 미리 출발. 이게 추측 운전이잖아요. 저 보행자 건너가지 않을 거야. 슉 간다. 안 돼요. 추측 운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26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행동 예절 중에 인사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잘못된 것 정중하게 해야 되겠죠. 의례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따라서 잘못된 건 2항이 되고 밝은 미소 좋지요. 그 다음 경쾌하고 겸손한 인사말과 함께한다. 아주 좋은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번째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제한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속도 제한, 최고 제한 속도가 있죠. 얼마? 30. 그 다음에 일반 그 도로에서는 얼마? 되게 50. 또 어느 때는 60. 어느 때는 뭐 40도 있지만 7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외곽도로 가다 보면 표지판이 시속 몇 킬로 이상으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없는 곳도 있어요. 빈번하지 않는 교통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거 제한속도가 얼마야?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일반 도로에서는 표지판이 없을 때는 기본이 얼마다? 80km 이하로 운행돼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시속 80km이다. 그러나 60이라고 써있으면 60 이하로, 50 써있으면 50 이하로, 30 써있으면 30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는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얼마? 80km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한속도 60km 속도에서, 도로에서 눈이 20mm 미만으로 내릴 때 감속 운행 속도는 얼마냐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노면에 눈이 얼마? 20mm 미만이란 말이죠.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규정 속도, 주어진 속도에서 20%를 감속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20mm 이상 쌓였다고 한다면 얼마? 2분의 1, 50%를 감속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여있으니까 20%만 감속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60 규정되어 있는 60에서. 60km에 대한 20%는 얼마죠? 12km가 되는 거죠. 26, 12. 따라서 12km를 감해야 된다. 따라서 60 마이너스 12 하게 되면 얼마? 48이 나옵니다. 따라서 20mm 미만으로 쌓인 눈 상태 도로에서는 규정속도가 60일 때 얼마 이하로? 48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좀 계산적인 문제이군요. 따라서 정답은 48이 되겠죠. 따라서 48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1항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48km로 정답으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봅니다. 서행을 설명으로 오는 거. 서행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서행이라는 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뭐 10km, 20km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바로 쓸 수 있는 자체가 서행인 거예요. 자, 1항.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놨네요. 1항이 정답이에요. 15km 이하 속도 의미가 없어요. 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 즉 0km의 시속 허용한다. 이것은 일시 정지의 의미지 서행은 아니잖아요. 4. 차가 반드시 멈춰야 돼.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적인 의미다. 이것도 뭐예요? 일시 정지를 이해하는 것이지 서행의 의미는 아니다. 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가는 걸 서행이라고 그러고, 일시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 차가 반드시 멈춰야 하되 어느 정도 시간은 멎어 있는 그 자체를 일시정지라고 한다. 사항 알아두세요. 사항은 일시정지라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29번에서 문제는 서행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1항에다가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행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어느 경우에는 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자,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 꽤 넓은 다리 위, 여기에서는 주의하면서 가면 되지 굳이 서행할 의미가 없습니다. 1항.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 당연히 서행 운행해야 돼요.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다, 옆을 지나간다, 서행해야 되겠죠.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역시 서행을 해야만이 안전한 운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택시 자격증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금방 답이 보이게 되고, 문제가 약간 틀어져 나와서 약간 꼬여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설명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상을 되돌리면서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고요. 제 책에서 수록되어 있는 모의고사 3편의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 제 7강제에서 다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